오늘 미국 시장 3대 지수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유럽 시장 어제 약세를 만회했고요. 아시아 시장은 혼조세였습니다. 중국이 자체 PMI 지수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는데 올라갔다가 오늘은 약간 약세를 보이는, 어제는 좀 올랐다가 큰 충격을 주지 않는 걸로 봐서는 경제 지표에 그렇게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 기울로 볼까요? 네, 이렇게 92달러 찍고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이거 뚫고 올라가서 이 얘를 테스트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찍었던 고점을. 원자재 가격은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오펙 플러스 회의가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추가 증산에 대한 협의를 안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고 있긴 한데, 구리 가격은 들렸다가 다시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콩 가격도 곤두박질 쳤다가 들렸는데 급등세를 유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자재 중에서 다른 원자재하고 이 석유하고 다른 부분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자재 중에 유일하게 카르텔이 형성된 거가 석유입니다. 석유.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나 뭐 가스 이런 쪽은 그 공급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 카르텔들이. 근데 다른 원자재는 공급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석유하고 똑같은 방향으로 그냥 움직일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게 그 다른 쪽은 공급에 대한 진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콩이 어제 미국 농무부에서 추수나이던 작황이 안 좋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캐나다에서 뭐 49도요. 어제 보여드렸나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뜨거워지면 작물 수확이 좀 안 좋겠죠. 그런 것 때문에 윗방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영향성의 가능성이 제로는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석유처럼 카르텔이 있어서 공급을 조작하는 것처럼 움직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거는 안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금속하고 곡물 가격은 하향 안정세 혹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유가만이 지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유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 올라가는 게 문제긴 한데, 일정 수준 오르게 되면 지금 미국의 쉘 산업이나 이런 쪽에서는 생산을 본격적으로 막 확 늘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을 늘리느니 아예 일정 수준에서 가격이 올라가서 유가를 파는 게 낫다라고, 그래서 공급량을 막 확대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얘가 일정 수준 올라가게 되면 그런 생각을 두고 공급을 늘리는 업체나 국가가 생기게 됩니다. 항상 그런 패턴을 보여왔고요. 그게 어느 정도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예측하기가 어렵고, 다만 100달러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100달러까지 가겠느냐라는,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현상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지표 잠깐 볼까요? 미국 경제지표가 나왔는데, 제조업지수, ISM 제조업지수가 나왔는데요. 차트를 보면 이게 60이 넘어 있죠.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켓에서 나오는 그 PMI, 제조업 PMI 지수인데, 이것도 역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걸 보는 이유는 왜 보냐면, 이거는 얄데인 리서치에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얄데인 리서치에 나오는데, 이거 보면 S&P 500 지수의 매출하고 그 다음에 이제 PMI 지수의 상관관계거든요. 근데 매출뿐만 아니라 보시면 이게 가격 지수하고 PMI 지수거든요. 근데 이거는 가격 지수가 뭐냐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에요. S&P 500 지수가 얼마나 전년 동기 대비 올랐느냐인데, 이 PMI 지수가 올라서 내려가는 거하고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이게 그러니까 증가율이라는 얘기는 그 S&P 500 지수 가격이 아니고 그 S&P 500 지수의 그 시점의 전년 시점하고의 그 차이, 어느 정도 올랐느냐 내렸느냐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PMI 지수가 올라가면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여력이 커지는 거고, 내려오면 전년 동기 대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MI 지수가 일정 수준에서 유지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밑으로 추세적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그래야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뜻이죠. 그리고 내려온다고 해서 꼭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난다는 뜻은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가 제로 국면이기 때문에 이게 PMI 지수가 내려오고 있고 얘가 내려오고 있지만, 마이너스대로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전년 동기 대보다 가격이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내려간다고 해서 급격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매출인데요. 예, 총 매출 보면 PMI 지수의 움직임은 거의 비슷하죠. 이거는 매니팩처링이고, 이거는 난 이거 비제조업 부분인데, 비제조업 부분은 상대적으로 덜하지만 상관관계가 비슷한 유형의 패턴을 보이고, 제조업은 정확히 패턴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PMI 지수를 보는 이유는 기업의 매출하고 그다음에 주식시장의 성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아직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려할 사항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여기 보시면 이거 중간에 그 주문 배달하는데 약간 느려지고 있고, 이거 그러니까 그 서플라이 체인에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문 잔고가 늘어나고 있어요. 주문 잔고가. 배송이 늦어지니까 출하가 늦어지겠죠. 혹은 생산이 출하가 늦어지니까 이제 생산도 느려지는 그런, 쌓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주문한 것들 뽑아내지 못하니까 주문 잔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역시 생산 출하가 줄어들고 있고, 생산 출하의 증가율이 약간 느슨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속도가 약간 느려지고, 속도가 약간 그 빠른 정도가 감소하고 있다는 뜻. 그 서플라이 체인의 혼란스러움이 약화된 것 때문에 그렇다. 결과적으로 이제 생산이나 이런 제조업 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운송하거나 이런 쪽에 문제가 생겨서 경제의 큰 흐름에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운송의 문제일 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추세적으로 계속 하강하고 있고, 다만 ADP 쪽을 보면, 이거 민간 고용이거든요. 이거 그저께인가요? 어젠가요? 나왔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소기업, 중기업, 대기업 전부 다 고루 고용이 늘어나고 있죠. 좋은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쪽, 특히 여기 보시면 레저하고 숙박 쪽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름철이 되니까 직원들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가장 많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다만 이 기사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 김현석 씨, 제가 가끔 이분 기사 보여드리죠. 이분 굉장히 정리를 잘 하시거든요. 잘 해놓으시고 의견을 잘 달아놓으셔서 이걸 계속 보는데, 해주랍니다. 7월 1일자예요. 여기 제목은 페드가 금리를 인상해도 몇 번 못 올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저금리 지속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될지는 아직 봐야 되는데, 예전에 있었던 버냉키만큼은 안 될 것 같지만, 그렇다고 금리의 인상 속도나 상승 정도가 과거보다 비교해서 훨씬 빠르거나 높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내용을 보십시오. 이거 여러 가지 뭐 금리도 내용 다 나오는데, 이 내용 중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인데, 구직자들이 왜 이렇게 느긋할까?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 직장을 안 구하고 있을까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부분은 이제 실업급여를 많이 줘서 그렇다라고 하는 뉴스보들이 가장 많았는데, 여러분 가장 큰 요인이 코로나 감염 공포랍니다. 그 다음이 배우자가 일하는 이 코로나 감염 공포. 배우자가 일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 다음에 보육 같은 것들이 있어서, 실제로 그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 구직을 안 한다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사실 다른 사람이 벌고 있어서 안 나간다는 관점도 사실 코로나 감염 공포 때문에 이것들이 있고, 재정적 여유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의 감염 공포 때문에 거의 한 60-70% 정도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또 델타 변이 얘기들이 막 확산되고 있잖아요. 대한 부분이 해결되는, 스스로 백신에 대해서 2번 2차 투여까지 다 끝나는 시기가 돼야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분은 지금 9월 계약 얘기를 하셨거든요. 9월 계약과 관련된 것은 여기 누군가 돌봐야 되는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계약해서 학교로 가게 되면 한 20% 정도는 구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만, 그 나머지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좀 안정화돼야 되는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급격하게 구직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그 실업급여를 안 주는 주들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거라고 해서 급격하게 단기간에 확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늘어날 거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속도를 촉발할
그 고용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죠. 그렇게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그냥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 중에 큰 변화가 없다. 그냥 이대로 간다. 급등할 것도 아니며 급락할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돈나무원님께서 또 ETF를 출시했는데 이번에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하신답니다. 비트코인이 난리죠. 올 한해는 난리인데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이 추세가 최근에 잠깐 들리긴 했었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비트코인 보면 쭉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게 6만 4천이 넘었던 것 같은데 일봉상으로 주봉 일봉 그게 3만 2천까지 반토막 났었거든요. 그랬다가 들리긴 들렸었는데 힘이 없어요. 도지코인도 보면 마찬가지거든요. 도지코인도 세게 내려왔다가 이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들리긴 했는데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없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얘가 그러면 추세를 뒤집고 이전에 이렇게 급등했던 것처럼 얘가 급등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돈나무님께서는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조정받은 게 탄력을 받고 올라가면 많은 수익을 얻겠죠. 2.44인데 이게 7까지 다시 올라가면 따따블인가요? 거의 따블의 3배? 한 2배 이상? 3배 정도 날 수 있겠네요. 3, 42, 326. 그러니까 거의 한 3배 정도 나는 그런 타이밍을 갖고 이 ETF 펀드를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전문가라는 분이시잖아요, 사실. 전문가들이 상품을 만든다고 해서 모두 다 돈을 따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디스커버리라고 하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인사이트 펀드라고 하는 펀드를 만든 자산운용사가 있었죠.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 만들고 나서 바로 4조 원인가를 팔아제꼈는데 그게 주식시장의 정점이었어요. 이분 지난번에 ETF 펀드를 그러니까 ETF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의 ETF 펀드들이 나왔던 게 이 정점 부분에 있었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역사가 반복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이 비트코인은 가만히 들고 있으면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측할 만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반드시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 영국에서도 지금 중국 쪽에서 만든 거래소 중단시켜버렸죠. 계좌 동결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쪽이 그냥 단순히 생각해서 될 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긍정적인 거냐라는 생각은 안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 돈은 없어도 되는 돈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넥슨 일본 투자에서 넥슨 일본 법인에서 비트코인 투자했던 50%가 날아갔다라고 하는 보도는 나왔거든요. 비트코인은 한철이 약간 지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한번 또 튀려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아크펀드에서 최근에 만들었던 것 중에, 최근은 아닙니다. 한 2달 정도 지났나? 이 에어로스페이스 쪽을 만들었었거든요. 또 항공우주 쪽이 난리를 치니까 일론 머스크가 우주선 쏴대고 인공위성 한꺼번에 몇 개였던가요? 수백 개였던가요? 한번 날려가지고 막 하고 이런 거 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움직임 자체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ETF를 만들 때 최근 메타펀드 ETF도 계속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신규로 만들어진 ETF를 무조건 추종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들 주식들 중에서 인공위성 중에 세트레가이나 인텔리안 테크라고 하는 주식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무조건 투자하시면 안 되고 좀 지켜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보시면 이제 고점을 치고 내려와서 조정 국면에서 이제 바닥을 찍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텔리안 테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는 얘네들의 펍에서 굉장히 높아요. 이거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한 200배 정도 되죠.
작년 말 기준으로 한 200배 정도 됩니다.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에는 한 38배 정도 되는데 얘네 과거 추세를 놓고 보면 과거 추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얘는 미래는 이 얘기는 드렸었죠. 이게 인공위성을 가지고 일론 머스크나 이런 그러니까 자꾸 비행기를 그러니까 우주선을 쏴대는 애들이 우주의 관광산업을 위해서 그걸 하는 게 아니고 인공위성을 띄워서 그 저궤도 인공위성으로 통신망을 형성하려고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게 앞으로 유망한 업종이면서 추세는 맞지만 단기적으로 이미 한번 배수가 튀었기 때문에 추가적 배수를 튄다고 가능성을 높게 보기에는 애매모호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그래서 추세적으로 얘를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가 일정 수준 가격 조정을 받는다거나 이게 좀 더 아래로 한 단계 더 내려온다거나 저점을 뚫고 혹은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투자를 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쪽으로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용어 생각이 잠깐 안 나는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머징 쪽에 지금 뭐 주식시장 추구 전략이 일어나고 나면 이머징 흔들리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국제금융협회에서 보면 6월 달에 이머징으로 자금이 유입됐어요. 테이퍼링 전략 하는데, 근데 기사를 보시면 잘 보시면 어떻게 돼 있냐면 5월 23일자에는 외국 자본이 엑소더스 신흥국에서 막 자금이 빠져나간다고, 투자 자금이 빠져난다고. 그래서 여기 보면 한국도 더 이상 안전지대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여기는 보면 또 신흥국이 역대급 돈잔치를 해서 한국 주식을 늘려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얘기, 그래서 왔다 갔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선진국이 추구 전략을 하게 되면 선진국 시장도 흔들리지만 이머징 시장도 같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뿐이지 추세 전환을 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은 내가 변동성이 생길 때 일정 부분을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보유하는 거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뉴스 보도들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간과되고 있긴 하거든요. 유심히 제가 보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인데, 요새 여기 보면 국가빚이 초과돼서 한도 초과될 수 있다고 해서 미국 옐런이 디폴트로 막아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올 7월 말인가요?까지 미국이 부채로 가질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를 넘어갈 수도 있다. 8월 달에 연방정부나 이런 게, 그러니까 국회나 이런 국회 쪽이나 이쪽이 의회가 휴가를 갔을 때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왜 중요한 거냐면 이게 2011년도 8월자 기사입니다. VOA에서 나온 기사인데 2011년 8월입니다. 2011년 8월. 보시면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강등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제신용평가사는 미국 정치권이 국가부채 한도 증액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수주에 걸친 정치 논쟁을 했는데, 이런 정치 논쟁 중에서 한도를 안 늘려주고 막 공화당이 쌩 난리를 쳤거든요. 그래서 신용등급을 강등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되면서 이때 어떻게 시장이 움직였냐면 이때입니다. 이때. 예. 이게 4월 달부터 흐물흐물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가 요 시기, 요때입니다. 요때 지금 7월 18일이죠. 이거 주봉입니다. 한 단계 또 떨어져서 이게 7월 25일. 여기가 8월 1일. 그러니까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위기가 떨어지면서 밑으로 주식시장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게 한 17% 정도 조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직전은 아니고 그 전 고점, 그 직전에 있었던 고점을 회복하는데 290일, 한 300일 가까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야기할 수 있는 뉴스 보도 그러니까 이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거는 금융연구원의 김정환 선임연구원께서 유럽 재정위기 발생 배경과 대응 방안이라고, 이게 올해 게 아니고요. 2011년도 11월 달입니다. 2011년도에요. 2011년도 11월 5일에서 11월 11일까지인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거 터지던 이 시기죠. 요 시기 비슷한 지금 끼어 있는 거죠. 이 시기가. 근데 이 중에서 잘 보셔야 될 게 여긴데요. 그리스의 채무불이행 가능성, 이게 2010년도부터 발생했을 거예요, 아마.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진 이후에 유럽연합은 다른 회원국에도 위기가 전이됨으로써, 이게 그래서 피그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I는 아일랜드, P는 포르투갈, 나중에 S는 뭐 그리스, S는 스페인 뭐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피그스 국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 유럽연합이 국제 IMF하고 함께 얘네들 국채들을 막 구제금융 지원한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채무조정 뭐 논의하고 국채 매입하고 생 난리를 쳤던 때가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의 신흥등급 강등도 있었지만 그 전에 이런 일들이 같이 쪼물쪼물 연기를 피우면서 같이 맞물려서 시장이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위기는 없어요. 유럽 재정 위기는 없고 미국에 대한 어떤 채무 연장, 그러니까 한도 초과에 대한 부분만 있는데 공화당에서 또 이런 행위를 정치적 행위로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뉴스 보도에서 이게 크게 안 올라오고 있다는 뜻은 이게 크게 야기될 만큼의 그런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얘는 무시해야만 될 뉴스는 아니고 이거 모니터링을 잘 해야 될 뉴스입니다. 얘가 이거에 따라서 시장이 갑자기 급격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면 반드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부분을 좀 잘 유심히 모니터링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